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바이크와 같은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하면서 대구의 경우 택시 대수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문제는 안전사고도 그만큼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 25건이던 관련 사고가 2021년에는 104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당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구경찰청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보호장구 미착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2명 이상 탑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발된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는데요. 편리한 만큼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이달에는 안전모 보관함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용자의 안전을 이끌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 오늘은 안동 31도, 영주 30도로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갈 전망인데요. 다만 다음 주에는 태풍의 기압계 변화에 따른 강수 변동성이 큰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예천 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5,101명에 대해 18억 7천여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군은 지난 2월 소음 대책 지역 마을별 복지회관 방문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는데요.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예천 읍과 호명면, 유천면, 용국면, 개포면으로 보상금은 항공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고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또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2년도 소음 피해에 대한 지급분이고 내년에도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 접수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은 국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의 소음 보상 지역 확대와 감액 규정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지난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부터 낮에는 좀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한낮 기온 27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 지역의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덕군도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해 검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방사능 검사 장비는 감마 핵종 분석기 1대와 자동 시료 주입 장치 1대로 하루 최대 8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인데요. 영덕군은 강구 수협과 영덕 북부 수협에서 위판되는 수산물부터 해상 어장의 수산물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서 검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검사 결과 1베크렐만 나와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한 후 추가 정밀 검사를 시행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영덕군 홈페이지와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사를 희망하는 지역 어업인은 영덕군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오후부터 시간당 1.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치면서 차츰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6도 낮은 23.4도, 체감온도는 25.8도로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인 상태인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은 오랜만에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해상에 흐리고 안개가 끼다가 차츰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과 반크가 글로벌 울릉도 독도 홍보 캠페인을 함께 펼칩니다. 캠페인은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포스터 4종을 한국 및 영어로 제작해 전 세계 한류팬을 대상으로 홍보하는데요. 포스터는 동해의 섬 울릉도 독도, 강치가 살던 섬 울릉도 독도, 한국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 독도, 화산 활동의 보고 울릉도 독도로 구성됐으며 반크 사이트와 해외 무료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반크와 울릉군이 맺은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울릉도 독도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 울릉군과 반크는 울릉도 초중 고교 학생들이 울릉도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올여름 정말 무더웠는데요. 온열 질환자 발생도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무더위에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산업 현장의 재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협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의 이 노동자 사망 사건 발생 벌써 2개월 정도 지났는데 해당 사건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지난 6월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숨졌습니다. 네. 예, 당시 A씨는 29살 어린 나이였는데요.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그 A씨는 한 시간에 카트를 한 200개 정도를 옮길 정도로 일이 많았고 또 휴식 시간은 3시간마다 15분 정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려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마트 측에서는 냉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에어컨과 실외 공기순환 장치를 가동했는데요. 예. A씨는 일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예. 일도 많았고 휴식 시간이 3시간에 15분 정도면 뭐 거의 쉴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관련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A씨 사인은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업체에 대해서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있고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사망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있고요. 네. 또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있는지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부터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예. 또 이 업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와 재해, 그러니까 질병이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금 전에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예. 이제 규명하는 게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도 있긴 있죠. 예, 우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그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서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하면서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다양한 곳에 근육, 신경, 인대 또 뼈와 주변 조직 등의 통증 또는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 또는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판정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 야, 그것도 근데 이 업무와 연관성을 밝히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거 굉장히 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24시간 기준, 또 일주일 기준, 3개월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증상 발병하기 전에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는 업무 환경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요. 또 일주일 기준으로는 이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보다 30% 이상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는지를 봅니다. 3개월 기준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지를 검토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중에서 교대제 업무이거나 또는 휴일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유해한 작업 환경, 특히 소음, 분진, 소음으로 이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또 추위나 더위, 또 유해한 화학 성분 등에 노출되는 업무, 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봅니다. 네. 특히 두 가지 이상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때에는 질환과 업무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폭염 속에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열발진과 같은 온열 질환을 비롯해서 심혈관 등의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지난 5년간 117건이 온열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됐고 그중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동맥경화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현장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설 노동자가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폭염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A씨는 작업 당시 선풍기와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더위에 노출됐다며 법원은 산재를 인정하고 건설사가 유족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형마트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과 또 뇌심혈관계 질병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행하는 업무로 인해 얻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반복해서 같은 동작으로 작업한다든지 또는 작업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해야 하거나 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또 작업할 때 진동이 수반되어서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을 주는지 등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특정한 부위를 사용해서 일하는 업무이고 또 그 부위가 서서히 악화되는 그런 곳이라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수록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혹시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참 애매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취미로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라면 이 발목이라든가 무릎이 안 좋다라면서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면 네. 그 질병의 주 요인이 취미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요인이 있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존을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다른 요인이 이제 주된 요인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서 얻은 질병이 악화된 경우라면 그게 주된 요인이라면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라도 예. 팔이나 어깨 쪽이면 그 업무와 상관이 있으면 가능하죠. 또 가능한 거네요. 예, 근데 맞습니다. 다리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도 그러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보통 산재를 신청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보험급여를 청구한 일용직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재해와 업무 사이에 관련성, 인과관계가 있다면 똑같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일용직 경우에는 일한 날과 일하지 않은 날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일당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휴업 수당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급여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폭염 사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이런 네. 경우에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더라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폭염 경보가 발효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근데 앞에서 대형마트 사건에서 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폭염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신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으로 영어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폭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네.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성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관람객을 위한 도슨트 체어로봇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슨트 체어로봇 상당히 생소한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시와 대구미술관 그리고 대동모빌리티가 협업해 10월 6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도슨트 체어로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체어로봇에 앉아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희 체어 로봇에 앉으셔서 안전벨트 착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작품을 선택해서 관람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전체 선택 누르셔서 전체 관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앞에 도착하시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됩니다. 백남준 작품 TV 튤립을 살펴보면 작은 텔레비전에 뉴스와 광고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이 센서들이 벽들이나 또는 모터에서 올라오는 포지션 값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판단하고 그 다음 위치를 계산해서 주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단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원래 작품 볼 때는 근데 앉아서도 볼 수 있는 점이 일단 편안해서 좋았고 그리고 조금 더 작품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그런 이용자들
관람객들한테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이소진입니다.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다른 관람객과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다리를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도 이걸 이용해서 전시를 한번 관람해 보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로봇 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 도슨트 체어 로봇에 앉아서 원하는 작품 앞에 가면 그럼 설명도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도슨트 체어 로봇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하는 작품의 앞에 딱 가면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작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저도 현장에서 도슨트 체어 로봇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원하는 작품을 선택하면 관람에 드는 시간이나 또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태블릿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이동 시간까지 네, 정말 편리했습니다. 미술관은 이동하며 관람하는 공간인 만큼 체어 로봇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대구미술관 문현주 홍보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그 체어 로봇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실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전시는 회화 아닌이라는 전시입니다. 우선 이제 여러 미술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설명을 해주는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대구미술관에서 실증을 하는 것은 이동과 동시에 전시를 설명받을 수 있는 도슨트 기능까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에는 두 가지 타입의 도슨트가 있거든요. 대면에서 하는 도슨트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듣는 도슨트가 있습니다. 로봇 체어는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과 동일하게 큐레이터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 사용하실 때 어떤 점이 불편한지, 글자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동선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든지 등의 설문조사를 다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미술관에 좀 더 최적화된 로봇 체어 개발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어 로봇이 기술과 관련된 거지만 결국 사람을 돕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구미술관은 오랫동안 약자들을 위한 배려들을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돕고 또 안내와 설명까지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체어 로봇. 또 어디에 활용되나요? 네, 체어 로봇은 도슨트 기능같이 분야에 따라 맞춤 기능을 탑재해 활용될 수 있는데요. 마트, 병원, 또 공항 등 이동이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동 모빌리티 김용우 대리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번 체험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정부 과제로서 이동 약자의 제한된 문화, 향유 기회 확장 및 미술품 감상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로는 자율주행입니다. 공간과 사람을 인지해 스스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도슨트 투어인데요. 작품 앞에 도착하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재생됩니다. 이로 인해서 관람 편의성과 작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산업 그리고 상업, 의료, 공공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로봇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진행 중이며 최근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로봇 산업의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까지 로봇이 실생활에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실증 단계이지만 양산화가 시작되면 로봇이 더 친숙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현재 하고 있는 행사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체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일단 다음 달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행사 기간에는 참여자 설문도 실시하는데요. 이를 반영해 보완을 거쳐 대구 미술관 외에도 더 많은 기관에서 체어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서비스 로봇의 발전, 그 중심에 대구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엔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가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충돌한 지역 교육계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이달 그러니까 9월 4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일은 서울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날 교사들은 연가 등의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추진합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특정 교원 단체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8월 25일까지 8만 명 이상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교육부는 이번 교사들의 움직임에 지금 제동을 거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부총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면서요? 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각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날 교사의 연가나 병가를 우회 파업으로 보고 중징계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학교가 이날 임시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교원의 연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병가 역시나 그 취지에 맞게 질병과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 이제 예정된 집회가 전면 취소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국회 앞 추모 집회를 준비하던 관계자들의 모임은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회를 열겠다는 다른 모임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9월 4일 오전에는 서희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네. 또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10,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대생들의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9월 4일에 단체 행동을 지지하면서 전국교육대학교에서 동시다발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에도 이런 관련 움직임이 있나요? 네, 교사단체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쯤에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앞에서 서희초 교사 49제가 각각 열립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가나 병가를 불허하겠다는 학교장과 교사의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이미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번복하거나 재량휴업 여부 결정을 위한 그 학부모 의견 수렴을 중단하는 학교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교육 당국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교육감과 또 그렇지 않은 교육감으로 나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네. 조 교육감은 교육청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면서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각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량 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선 임종식 경북 교육감이 8월 28일에 먼저 운을 띄웠는데요. 예.
임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서 교육부도 교권 회복의 절실함은 공감하지만 국가 공무원인 교사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없고 재량 휴업이나 휴가 사용도 관련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불행한 일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멈춤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선생님들의 순수한 결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멈춤을 하지 않고 교사의 결의를 지킬 방법에 대해서 대안 제시는 했나요? 네, 임 교육감은 일부에서 제안하는 야간이나 온라인 집회 또는 집회 날짜를 휴일로 바꾸는 등의 대안 마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교육감은 생각은 같아도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지금은 멈춤 없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분열이 아닌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또 공교육을 멈춰 세우고 공교육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럼 경북도 교육감은 이 집회를 해도 된다는 입장인 거네요. 야간이나 뭐 온라인으로 아니면은 뭐 휴일에 네. 하는 건 네. 괜찮다 이런 입장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강은희 대구 교육감은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강은희 교육감 역시나 8월 29일에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강 교육감은 교권 추락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 또 교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집단 행동과 또 학습권을 포기하는 연가와 병가 사용 등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멈춤의 날 행사가 오히려 교사들이 나아가려는 방향과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또 공교육 회복을 위한 어떠한 대의 명분도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 교육감의 대안은 뭔가요? 강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고 힘줘서 말했고요. 네. 또 교육부가 추진한 초등중 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이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 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그럼 그 경북도와 대구시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 지역 교육계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정교조 대구지부는 30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강 교육감은 자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회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예. 연가나 이 병가 사용이 집단 행동이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강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뭔가요? 교사의 연가와 병가 사용은 공익에 반해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교사들이 먼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네.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또 재량 휴업일 역시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고 또 재량 휴업을 하더라도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 일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대구 교사노조도 정교조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인의 권리인 그 병가 사용까지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교조가 이주호 부총리에 대해서 고발까지 했어요. 네, 정교조는 교육부가 교원 집단연과 관련 불법 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반발해서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정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해임과 징계, 또 감사와 직무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요? 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보호연대라는 단체가 어제 오후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7명의 교육감과 또 서울 지역 일부 교감을 공무원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당분간 이 혼란은 좀 지속되겠습니다. 네,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가 양쪽 모두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그렇죠. 자칫 갈등으로 점철될 우려가 큽니다. 교육계 내부에서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갈등이 증폭되면 목표까지 나아가기가 힘들겠죠. 교육당국과 일선 교사들의 갈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아울러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법제화 등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일선 교사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또 입법 절차나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서 다시는 제2의 서희초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1분입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삼성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삼성은 먼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쉰 뒤 28일부터 어제까지 수원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주말 3연전에선 우천으로 2경기가 수년된 가운데 1패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한 주 동안 2승 2패를 거두면서 8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삼성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았던 대구의 특성상 우천 수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네. 후반기 들어서는 거의 매주 최소 한 경기씩은 취소되는 느낌입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은 수원까지 갔는데 예, 2경기 다 못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예, 하필 예, 비와 함께 움직였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기가 많아지면은 후반 레이스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시즌 도중에는 이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시즌 종반에 이제 매 경기 순위가 요동치는 타이밍이면 이제 경쟁 구단보다 일정상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KBO 리그 정규 시즌 잔여 경기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BO는 지난 화요일에 잔여 경기 일정 편성을 확정했는데요. 네,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현장이라면은 뭐 선수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칭 스태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양쪽 모두 보입니다. 네, 하루에 2경기나 치르는 더블헤더라든지 네, 휴식이었던 월요일에도 경기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거군요. 네. 삼성은 잔여 경기가 어느 정도 남았나요? 네,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불만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우선은 삼성은 이제 8월까지 111경기를 치르면서 121경기를 치른 키움 그리고 112경기를 치른 KT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팀이 더블헤더를 소화하는 이제 9월 9일 두산을 상대로 잠실에서 더블헤더를 치르는 등 9월 두 번째 주 무려 7경기나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 경기가 없는 삼성은 이제 연휴의 후반부인 9월 30일 NC와의 홈 경기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까지 무려 6일 동안 롯데와 부산에서의 더블헤더를 포함해 7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른 팀보다 이제 경기를 많이 소화한 셈인데 그렇다면 잔여 경기 일정이 좀 수월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은 이제 우천 수년되는 경기가 적었던 탓에 휴식일이 부족한 상태로 시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도 더블헤더 경기가 2번이나 편성됐다는 점이 이제 삼성 쪽에서 불만을 표하는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팀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 이제 확정된 더블헤더는 모두 10경기인데요. 이 중 키움 히어로즈만 유일하게 더블헤더가 한 차례입니다. 한 번. 네, 삼성을 포함한 나머지 팀들은 최소 2번 더블헤더를 치를 예정이고요. 기아 타이거즈는 가장 많은 3번의 더블헤더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또 여기서 날씨나 다른 변수가 생길 시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키움은 이미 많이 경기를 치렀는데도 더블헤더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홍원기 감독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한 기아보다 무려 16경기나 더 했는데 더블헤더가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짜는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KBO에서 그렇게 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KBO 입장은 어떤가요? 네, KBO는 이제 일정 편성에 대해서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형평성. 네, 공평하게 모든 팀들이 최소 한 번 이상의 더블 헤더 일정을 소화하게끔 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를 이미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공평하게 네, 한 최소 번씩은 한 해야 번은. 된다. 그렇죠. 예. 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른 팀들은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키움같이 경기를 많이 한 팀은 굳이 억지로 이렇게 더블헤더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리그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10개 구단이 동일한 일정을 소화한 것이 아닌데 억지로 공평하게 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과연 결과적으로 공평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삼성의 박진만 감독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정 발표 후 이제 각 팀 사령탑들이 바뀐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가운데 박진만 감독도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박 감독은 이제 일정을 자세히 보니 취소된 경기로 인해서 더블헤더를 하는 게 아니더라. 원래 일정이 나와 있던 자리에 더블헤더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취소된 경기로 인해 그 경기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기를 붙여서 더블헤더를 하는 일정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네. 기존 일정에 더블헤더를 끼워 맞추는 것은 납득이 조금 안 가긴 한다. 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순탄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삼성이 극복을 해내고 또 승리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다음 상대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대구로 NC 다이노스를 불러들여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5일 화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부산으로 이동해 7일 롯데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프로야구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잔여 경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FC는 지난 8월 26일 토요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린 K리그1 28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무승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구는 이날 에드가 대신 바셀루스를 이제 이진용 대신 벨톨라를 선발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는데요. 이는 또 주요했습니다. 득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셀루스는 이제 개인기의 스피드를 앞세워서 전반전 내내 제주 수비진을 괴롭혔고요. 네. 선발 데뷔전이었던 벨톨라는 이제 단단한 수비력과 매끄러운 공격 전개를 모두 보여주면서 중원의 윤활 역할을 해냈습니다.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친 대구는 이제 후반 16분 코너킹 상황에서 홍정훈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제 고재현이 이를 밀어넣으면서 선제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대구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1대0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승리 소식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이제 7월 7일 제주전이죠. 이제 이후 6경기에서 4무 2패로 이제 무승에 그쳤지만 7경기째 이제 마지막 승리 상대였던 제주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승리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예. 덕분에 대구는 이제 대전을 제치고 7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고재현 선수의 득점 소식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재현은 이제 지난 5월 20일 대전 원정에서 이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기록한 뒤 침묵에 빠졌는데요. 무려 13경기 만에 득점을 가동했습니다. 네.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98일 만이었는데요. 출전은 했는데 그렇죠. 득점이 이렇게 잘 나오지 오랜만이군요. 않았었죠. 네. 예. 이번 경기 득점이 아니었다면 이제 득점까지 100일 이상 걸릴 뻔했습니다. 어쨌든 석 달 이상 걸렸습니다. 네. 고재현 선수 부진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명단 탈락으로 인한 실망감과 상실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재현 이제 제주전 종료 이후 이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안게임 명단 탈락이 좀 크게 다가왔다. 충격이 컸나 봐요. 네, 2년 전 첫 소집 때부터 개인적인 목표가 아시안게임 출전이었다. 그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지니 좀 실망감이 크게 다가왔다. 경기장에서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뛰는 스타일인데 동기부여가 사라지니까 이제 급격하게 좀 분위기가 다운되고 자신감도 잃었다. 이제 좀 이런 공허함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예, 확실히 대표팀 발탁 여부가 선수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긴 하나 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제 또 개인적인 명예는 물론이고 이제 병역과도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시즌 중에 대표팀 오가면서 체력이나 전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만큼 고재현 선수가 이제는 좀 팀에서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니까. 다 마음을 다잡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더 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지훈 기자가 그렇게 기대를 하던 벨톨라도 맹활약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벨톨라는 이제 미드필더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격 장면에서는 매끄러운 볼백과 공격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창출했고요. 이제 또 수비 장면에서는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몸싸움과 함께 가로채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고재현과 함께 K리그1 28라운드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고요. 예, 고재현 선수의 득점포도 다시 이제 시동을 걸었고 약점이었던 미드필더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대구의 상위권 도약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대구는 현재 승점 38점으로 7위인데요. 5위 서울과는 단 2점 차이입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셈이죠. 여기에 또 3위 강주 역시 승점 42점으로 4점 차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2경기만 해도 뒤집어질 수 있는 충분히 근소한 차이라서 네. 지금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인데 네. 자, 수문장 오승훈 선수 이탈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영건 감독에 따르면은 오승훈 선수 목 쪽에 혹이 생겨서 제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강원전을 끝으로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하니까 다음 주 중으로 수술을 받을 것 같습니다. 큰 수술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의 이번 주 상대 어느 팀입니까? 네, 대구는 오늘이죠. 이제 1일 오후 7시 30분 DGB 대구랜파크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9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자, 무승 행진을 끝낸 대구 연승 가능할까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상대 강원은 이제 승점 21점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최소 실점은 리그 4위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최근 리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울산, 포항을 상대로 1승 1무로 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순위와는 다르게 또 쉽지 않은 상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 대구가 강원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대구는 이제 강원을 상대로 통산 전적에서 21승 13무 14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3무 4패로 근소하게 뒤지고 있는데요. 네. 올 시즌 이제 강원과의 앞선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라운드 역시 공격진이 승리의 큐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다행히도 근데 주득점원 중 하나인 고재현이 지난 라운드 득점으로 자신감이 상승한 덕분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와 함께 벨톨라의 등장으로 이제 동선이나 역할면에서 부담이 줄어든 세징야의 활약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시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제47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이웃 돕기에 헌신하거나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일반 시민과 각종 단체의 장이 추천할 경우 후보자 거주지가 속한 구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2024년 시민주간 행사 때 시민상 증서를 수여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행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주말 이틀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5회 대구 국제무용제가 열립니다. 무용제는 세계 각국의 춤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올해는 해외로 수출되고 인정받은 국내 안무가의 작품 4편과 해외 6편의 초청작이 무대에 오릅니다. 2일에는 구미 시립무용단이 6현무를 선보이고 김용걸 댄스시어터가 볼레로를 선보입니다. 또 3일에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팀의 현대 무용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공연을 통해 동시대 춤이 나라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되는지 감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취업 준비생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희망 옷장을 운영합니다. 신청일 기준 대구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까지의 고교 졸업 예정자, 대학생, 청년 구직자와 대구 소재대학 재학생 중 면접 응시 대상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여는 3박 4일간 연간 3회까지 가능합니다.
또 5월부터는 중구 수창동 대구 행복기숙사로 확장 이전해서 접근성도 높였는데요. 대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은 희망옷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예약 일자와 시간에 맞춰서 대구 행복기숙사 1층 희망옷장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의 공모 선정작 오줌 싸개 보희의 꿈이 내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9월 2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 진행되며 국악과 무용이 주가 되는 국악창작극입니다. 작품 내용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매몽설화를 각색한 것으로 신라시대의 생활 양식을 전해주고 형제 간의 우애와 나라에 대한 충심을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한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대구시는 대구경북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엽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적정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해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0에서 150mm고요. 남부 동해안은 200mm 이상입니다. 정체전선의 특성상 강수의 남북 폭이 좁아서 지역에 따라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또 침수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